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이나 환경, 그리고 이제 생물들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일정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환경이나 혹은 다른 생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간 혹은 집단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에서도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지역을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은 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들이 주위의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주변의 다른 생물들과 함께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생물 유기 체계이다라고 하는 게 생태계의 정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 뭐 예를 들어서 초원이라던가 이제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제 열대우림이라던가 사막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원도 마찬가지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하다못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아주 작은 어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환경이랑 그 다음에 거기 속에 살고 있는 이제 해양생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함께 다른 생물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것 또한 우리 어항 또한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는 우리 일정한 지역을 한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생물과 환경 혹은 생물과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태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일단은 환경. 이제 비생물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커다랗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생물적 요소에는 우리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분해하느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유기물이 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본 자료 옆에 써 있기도 한데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탄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화학식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탄소 골격이 기본 골격이 되면서 여기에 다른 원소들이 같이 가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의 골격, 하나의 유기물 체계 혹은 물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유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태워서 에너지화 되는 애들도 있고요. 뭐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처럼 이제 에너지화 되지 못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일단 생물을 구성할 수 있는 탄소로 구성된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유기물이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화학식이 좀 긴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유기물이다라고 골라주면 조금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요, CO2라고 얘기를 하자. 자, 얘는 유기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화학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메테인도 마찬가지예요. CH4 얘도 굉장히 간단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화학식이. 얘네들은 우리가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는 C6, H12, 뭐 산소 6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런 애들이 주로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잡한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유기물이다.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기물을 고르는 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아무튼요. 이 유기물이요. 이 유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하는 것이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 요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요. 주로 뭐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하는 애, 그 결과 무기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대기 중에 있는 무기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유기물을 생산하는 아이가 바로 이제 생산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들을 독립영양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생물,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이 있겠죠. 육상식물, 그 다음엔 이제
우리 물속에 들어갔을 때의 조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물성 플랑크톤. 플랑크톤에는 이제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식물, 조류,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까지. 이게 모두 다 생산자, 유기물을 생산하는 아이들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유기물을 소비하는 애들이죠. 생산자가 이렇게 유기물을 만들어내면 그 생산자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산자를 먹었던 그 1차 소비자를 이제 더 먹는 애들, 2차 소비자 혹은 3차 소비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유기물을 없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을 종속 영양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차 소비자인 초식 동물과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소비자인 이제 육식 동물까지, 초식 동물, 육식 동물까지 해서 우리는 소비자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해자는 무엇이냐? 이제 직접적으로 생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해하는 거죠. 사체라던가 아니면은 배설물들을 분해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유기물을 얻어서 소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의 상태로 바꿔주고 환경으로 돌려보내주는 애들이 바로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하는 애들, 그 결과 환경한테 이제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꿔서 돌려보내는 애들, 이런 애들이 분해자이다. 대표적인 애들 세균,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이 이제 분해자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죠.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얘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이 얘들을 기억했다가 이제 문제의 선지로 나왔을 때 뭐 곰팡이는 분해자에 속하냐 아니면은 환경 요인에 속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맞는 답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와 함께 이제 비생물적 요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생물적 요소는 그냥 쉽게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기 환경입니다. 빛이라던가 온도라던가 물이라던가 공기라던가 토양이라던가 이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제공되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이제 우리는 비생물적 요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생태계는 이렇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 안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까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요소들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를 꾸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생태계 구성 요소 간에 어떤 관계 혹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 첫 번째, 작용 관계가 존재해요. 이 작용 관계와 그 다음에 반작용 관계, 이 두 개는 서로 반대작용인데 반대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작용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작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제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광합성의 양이 바로 생물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들이요.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벼의 광합성량이 감소한다. 자, 일조량이 바로 햇빛의 양이죠. 환경이에요. 그 환경의 영향으로 벼의 광합성량,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한다고요. 자,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이것은 이제 가을의 기온이라고 하는 온도, 우리 환경이죠. 그 환경이 은행나무 잎의 색깔에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작용과 반작용은 이제 반대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작용이 환경한테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거면, 자, 반작용은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광합성이 계속 나왔으니까, 자, 광합성을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했어요. 그 결과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산소가 대기 중에 올라가서 대기의 성분을 변화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광합성량이 대기 중에 산소의 양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요. 식물의 광합성이 식물이죠. 생물의 영향이에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준다. 환경한테 영향을 준 거니까 반작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유류는 산성물질을
분비한대요. 지유류라고 하는 생물이 있었어요. 그 생물이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해서 그 결과 자, 암석이라고 하는 우리 환경이죠. 돌덩어리. 그 환경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풍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그래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적인 작용인데 환경이 훨씬 더 생물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를 이제 환경한테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은 환경보다 훨씬 더 작은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요인은 반작용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범위 혹은 부정적 반대적인 범위로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 상호작용은 무엇이냐면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자, 외래 어종이 있었어요. 그 외래 어종이 이제 토종 어종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토끼뿔의 수가 증가를 했다. 식물이 증가를 한 거죠. 생물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토끼의 수가 증가한다. 이것도 생물이죠.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것. 자, 뿌리옥 박테리아. 이 박테리아도 우리가 뭐 분해자에 속할 수는 있겠으나 얘도 마찬가지로 생물에 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물이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질소 고정까지는 이제 환경한테 영향을 준 것이지만 이것이 질소 고정이 이제 주 메인이 아니라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제 콩가식물한테 공급을 한 거죠. 질소를 공급을 했다. 결과적으로 생물이 생물한테 질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봤던 예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에서 접하는 예들을 보고 이제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 이런 것들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